최근에 원달러가 1350원이 웬 말이야. 너무 오랜만에 보는 숫자들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올랐냐? 이게 한국의 문제야? 밖의 문제야? 이게 연초 이후에 주요 국가별 통화의 변동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네. 만약에 한국에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한국이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이게 한국에 굉장히 고유한 이슈로 원달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글로벌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좀 터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지금 원화뿐만이 아니라 대개 모든 나라들의 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운 주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 우리 김효진 위원과 함께 또 조금은 중요할, 많이 중요할 지표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자, 오늘은 어떤 지표부터 좀 살펴봅니까? 오늘은 지표라기보다는 네.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묶어서 이야기 드릴 때가 온 것 같아요.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냐?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제 컨텐츠를 이제 보시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경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오늘 목요일이죠. 이제 수요일마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뭐 한 두 달 동안에 이제 무슨 얘기했지 하면서 이렇게 쭉 훑어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좀 조각조각 좀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한번 묶어서 종합편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 같은 거를 적을 때 제목을 엄청 고민해요. 제목이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엄청 고민하는데 제가 엊그제 좀 두꺼운 자료를 하나 냈는데 고민하다가 제목을 속도의 함수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경제 전망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료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조건하고 속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뭐 잭슨홀도 하고 뭐 전쟁도 계속 하고 있고 한데 주식은 또 조금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에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냐 멀리 가고 있냐 그 거리를 한번 재볼 만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한테 좀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였을까? 속도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가가 문제였잖아요. 아주 오랜 동안. 에너지 가격이 빠지면서도 네. 수요는 별로 줄어들지 않는 그런 조합이 우리한테는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보다 저는 에너지하고 부동산 가격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에너지 가격의 안정이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도 이제 잭슨홀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빠지기 전에 연준의 긴축 속도가 조절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이제 경제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속도 조절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에너지 가격의 안정이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 먼저 오고요. 네.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전에 긴축의 속도가 조절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에 왜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을까? 유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니야?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집값, 뭐 서비스 물가 이런 거는 아직 멀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좀 잡히는 것 같아. 라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계속 잘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침체냐 아니냐 막 그 설왕설래 하는 거 보니까 아직 100%는 아닌가 봐. 근데 연준은 돌아설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좀 주식 해볼 만한데? 그렇지. 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코어의 베스트 시나리오에 더 접근하고 있냐? 아니면 멀어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첫 번째 차트부터 한번 보실까요? 왼쪽 그림이 몇 번 보여드렸던 미국의 이제 휘발유 가격입니다. 네. 정말로 많이 올랐었어요. 정말로 많이 올랐다가 6월 중순 정도부터는 가파르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도 지금 고점을 지나고 있는 걸로 이미 지난 걸로 저희 이제 보고 있고 피크아웃이죠. 예, 그리고 심리 지수 같은 것들도 사람이 참
되게 복잡하면서도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휘발유 가격이 빠지면서 소비 심리 같은 것들도 좀 지수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저 장표 맨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유가 하락이 꼭 에너지 가격 하락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보통 뭐 에너지 중요한데 이렇게 구어체로 쓸 때 에너지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유가 얼마야? 뭐 그렇죠. 휘발유 요즘 얼마야? 네. 왜냐하면 다 세트니까. 네. 네, 우리는 뭐 전기도 쓰고 뭐 휘발유도 넣고 뭐 다 하지만 다 세트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 가격이 얼마야? 라는 표현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꼬리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거꾸로 가요. 아. 유가는 꽤 많이 낮아졌죠. 요 며칠 올랐다고 해도 뭐 120불, 130불 갔다가 지금 90달러, 95불로 내려온 건데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가격은 지금 엄청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가는 빠졌죠. 유가는 빠졌는데 에너지 가격이 정말 안정됐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거 막 설명이 막 길어져요. 그거는 뭐 이 나라는 천연가스 얼마 쓰는데요. 뭐 그래서 뭐 의존도가 얼마고 소비자 물가 설명이 지저분하죠. 그러면 이제 클리어하게 이제는 물가는 잡은 것 같아. 왜냐면 에너지 가격이 빠졌거든. 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모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겨울에 저거 유럽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라고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이 필사적으로 그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비축해 놓은 걸로는 뭐 올해 겨울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축량을 다 헐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거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찬바람 조금 불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 그리고 오펙 뭐 유럽 미국 해서 전혀 좀 더 팽팽해지는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좀 빡빡빡빡 나와줘야 경제도 숨통이 트이고 연준도 좀 연준 피봇을 할 면이 있는데 네네. 그런 환경에서는 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하나를 이야기 드리겠고 원래 이제 두 개 비슷하게 이제 꼭 일치는 아니지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랑 유가랑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비슷하게 가죠. 근데 이게 그 대체 뭐 개수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대체하는 그 성격이 천연가스랑 기름이랑은 별로 그렇게 없는 모양이죠. 이게 저도 이제 뭐 공정마다도 다르고 누가 쓰느냐마다도 네. 다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팍팍 넘어오기는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제 어려운 모양이고 네. 특히 국가들마다는 어느 나라는 좀 휘발유를 좀 더 많이 쓰는 나라가 있고 뭐 그렇겠죠. 어떤 나라는 좀 가스를 좀 많이 쓰는 나라가 저희 뭐 있고 터미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뭐 그리고- 정유는 이제 원유를 실어가지고 정제 시설이 있어야 되듯이 가스는 디스트리뷰션 하려면 네네네. 터미널이 파이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최소 지금에도 2, 3년 걸린다는 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내년 내후년에는 그럼 이제 2, 3년 걸린다라고 한다면 파이프 건설이라든지 터미널 건설 같은 것들이 걸리면 이게 그래 이게 영원히 되는 건 아니겠네. 에너지와 관련된 안보가 굉장히 그렇죠. 불안해졌지만 그래 영원한 건 없어. 그런데 당장 이제 올해 겨울은 참 이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조건으로 말씀드린 게 장표를 한 번만 다시 봐주시면은 부호로 써놨어요. 에너지 가격 하락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먼저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반대인 상황이고 에너지 가격은 별로 하락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서 부동산까지 더해서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2, 3주 정도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책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해서 채권을 보증해주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좀 성격은 다 다른 금리들입니다만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이 인하했고 또 뭐 나타났어요. 긴급 대출도 한다 그러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막 꼬꾸라지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막 일주일 단위로 막 정책을 내보내는 거를 보면서 사실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게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 좀 정 허둥지둥 프로님- 되는 것 같죠. 그럼요. 정 프로님이 김 프로님이 컨트롤 된다고 하시면 카톡을 엄청 자주 보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 반경에서 벗어난다, 그럼 이제 막 여러 가지 네네. 대표님으로서 카톡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차트 보실까요? 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낙폭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예. 낙폭 자체는 줄고 있는데 저게 절대 가격이 반등을 했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가 이제 판단하기에 이제 조금 안정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한 50개 정도의 부동산 뭐 개발 회사들이 있거든요. 큰 게. 그중에 지금 39개가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도 상태라고 보시면 그쵸. 되겠습니다. 네.
예, 심각합니다. 네. 이번 주에 안유아 교수 만났거든. 아, 예, 저도 봤어요. 정프로. 아, 보셨어요? 방송을 봤는데요. 아, 그럼 뭐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럼 중얘기 못 하겠는데. 네. 예, 그래서 중국 부동산 관련된 건지 안유아 교수님 거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중국 부동산은 저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분들 자세히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있네요. 4페이지 차트를 보시면은 네. 다른 나라도 빠져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굉장히 조금 독특한 나라이죠. 독특한 나라여서 그런가 보다. 어우, 뭐 차트가 저렇게 빠졌어라고 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없지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 부동산 가격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독일, 오른쪽이 뉴질랜드. 독일 이게 그냥 지수예요. 우리 뭐 KB 정말 많이 뭐, 올랐네 저기도. 예, 주택 가격 지수라고 하는 지수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나라가 거의 가장 수익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따지면 수익률 탑인 국가이기도 해요. 탑인 부동산하고 국가입니다. 뉴질랜드가 독일하고 뉴질랜드가. 부동산하고 독일하고 뉴질랜드네. 예, 너무 독일하고 깜짝 놀라셨죠. 예. 근데 이제 오른 것도 보시지만 요 꼬리들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라 좀 꺾였네 라는 생각들이 드실 테고 네. 제가 일부러 왜 저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차트를 가지고 왔냐면 이렇게 특히 뉴질랜드 같이 조만큼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야 뭐 실적이 잘 나오면 이제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잭슨홀에서 파월이 우리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좀 숨고르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이야 반색할 그렇지.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방향을 한번 잡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방향을 한번 잡으면 이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돌리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항공모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네. 큰 배들은 찰떡 같은 비유. 방향을 한번 잡으면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돌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 차트들을 보시면 중국은 뭐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자. 아주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 빠진 거는 우리 교민분들이야 영향이 있겠지만 아마 그닥 그렇게 영향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좀 되게 재미있게 본 이제 논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꾸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동조화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네, 그러니까 주식이야 제가 뭐 미국 주식할 수도 있고 뭐 저 이스라엘 주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자유로워졌지만 제가 뭐 뉴질랜드 부동산을 뭐 부호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못 사죠. 법적인 네. 제한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금리가 같이 가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부동산을 많이 공격적으로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주식이나 채권이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죠. 네, 부동산의 그 기관화가 지금 한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펀드들이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리테일 부동산을 많이 샀죠.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으로는 우량한 자산으로는 아직도 저렇게 비싸져요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금리에 더 민감하고 개개인의 경제에 더 민감한 수밖에 없는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는 국가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주택 가격이 빠졌대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우리 저기 뭐 누구 이모 살지 않았어?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거 확산되는 거 아니야? 개수가 그러니까 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가들이 그럼 늘어나고 있어? 아니면 저 나라만 유독 그런 거야? 그거를 한번 좀 가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들로 보면은 금리를 다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거 좀 느낌이 쎄한데라고 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미국과 한국만 해도 우리도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통계로 나오는 것들은 뭐 그닥 뭐 이렇게 저 뉴질랜드나 독일처럼 누가 봐도 다 와서 꺾였나 보다라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뉴스플로우로 접하는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뭐 어디가 어땠다더라, 어느 동네가 어땠다더라, 어느 아파트가 어쨌다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뉴질랜드 있는 많이 상황이죠. 꺾였네요. 저 정도면. 네, 많이 꺾였어요. 고점 대비하면 그죠? 예, 추세가. 네. 그래서 뭐 영국이나 뉴질랜드 되게 작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제 캐나다나 영국 같은 나라들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정말로 가열치게 오르다가 이제 못 오른 지는 이제 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유가 하락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유가나 에너지는 대표적인 비용 지표잖아요. 그리고 비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만 인건비는 뭐 한 번 오르면 깎기 어려운 고충이 있지만 그렇게 막 연봉이 막 10% 올랐다가 막 20% 올랐다가 5% 깎였다가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30%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달에 50%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네. 스윙이 큰데 네. 이 에너지 가격은 좀처럼 하락하지가 않고 방향을 한번 돌리기 어려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더해놓고 봤을 때 이 매크로 쪽이 침체 이야기는 한 지가 꽤 됐어요. 저희가 침체 걱정을 한 지는 꽤 됐고 주식이 다 반영했을 거다. 반영하지 아직 한 번 더 남았을 거다.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한두 달만 돌아간 상황들을 얹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매크로 쪽이 겨울에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한 번 더 좀 어렵겠습니다. 라는 네. 이야기 쪽으로 사실은 조금 더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유럽 이야기들은 좀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차트들을 보면은 어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하고 독일의 물가 상승률을 한번 비교한 차트예요. 빨간색이 독일입니다. 저 꼬리 부분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비슷해요. 근데 미국이랑 거의 같이 가네요. 네, 아직은 독일이 그래도 미국이 물가가 진짜 높구나. 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독일이 그래도 물가가 조금은 미국보다는 상승률이 낮네.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왼쪽으로 오셔서 70년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70년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대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드리자면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정말 많이 올랐지만 최악은 아닙니다. 독일은 최악입니다. 70년대보다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이 온도가 좀 느껴지시죠?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 예, 딱 그 표현이 맞네요. 그래서 뭐 70년대도 뭐 되게 옛날 얘기다, 뭐 이렇게 70년대, 그래, 그렇군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느끼는 절박함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이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고 물가를 안정해야 되는 절박함, 상황이 누가 더 안 좋으냐라고 하면은 이제 독일이 저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고, 저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거는 한번 리마인드 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의 전기를 뽑아낼 때 넣는 에너지 원별로의 비중이에요. 네. 비중인데 천연가스 까만색 선으로 되어 있는 천연가스가 17%, 수력이 18%, 원자력 25%, 석탄 13%, 재생에너지 23%입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으면 에너지에 되게 난리가 나진 않죠. 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쪽에서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전쟁하고 제가 볼 땐 폭염이 너무 이상한 타이밍이에요. 폭염과 가뭄. 예, 폭염과 가뭄. 그래서 폭염, 바람 안 불고 수위가 낮고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력 안 되고 풍력 안 되고 냉각수 원자력을 돌리려면 냉각수도 필요한데 맞습니다. 수온이 올라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유럽 경제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희망적인 것들은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중재가 이루어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제가 유럽에서 저희가 보통은 미국과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유럽과 관련된 특히 유럽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지가 않을 때면 저희가 볼 일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쟁이니까 여론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좀 보면은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꽤 이슈였었죠. 에너지 가격들도 좀 움직였었고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가장 크냐면 2014년도면은 8년 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러시아의 그 서진에 대해서 강하게 했더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고생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느낄까?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정도의 에너지가 부족하고 공장을 막 끄고 전기차를 막 충전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이라면 산수로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의 목소리는 우리가 지금 요 몇 년을 고생하고서라도 요거를 이번에는 좀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앞에서 에너지 가격, 부동산 가격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유럽과 그 주변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들은 좀 온전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또 끌어와서 이야기하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은 또 밸브를 장군의 만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공급이 재개되면 좀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올 겨울까지 굉장히 좀 우리가 안심할 수준까지 안정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드려야지 될 것 같고 뒷부분에서는 제가 환율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환율 얘기해야 돼요. 환율이 좀 많이 튀었습니다. 요거를 위주로 좀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환율에 뭐가 영향을 주죠? 환율에 영향 주는 네. 거예요? 5만 가지가. 정답은 제일 5만 큰 게 가지. 뭐예요? 네. 환율에 제일 영향 많이 주는 거예요? 네. 환율에 영향 많이 주는 거는 달러 인덱스 아니? 아니 그게 자체가 환율인가? 정답입니다. 우리 환율에? 우리 환율에. 그러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뭐예요? 뭐 수지인가요? 수지?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정프로님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퀴즈를 부르고 있었는데 정답을 맞추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짠 거 아닌데. 고맙습니다. 네, 쭉 네.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에 제가 뭐가 영향을 미친가요? 또 이제 우스개 반 농담은 반 진담, 사실은 반 진담이요. 근데 5만 가지가 영향을 미치죠. 네, 그렇겠죠. 무역 수지 영향 미치고요. 뭐 대외 금리차, 오늘 금통위도 있지만 대외 금리차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뭐 대외 신인도도 영향을 미치고, 저희 뭐 WGBI 채권 시장에서 편입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수급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이제 환율이 특히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한 3-40원 정도 이렇게 훅 레벨업을 갑자기 했잖아요. 올랐어요. 이럴 때는 그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올랐냐? 왜 이게 한국의 문제야? 밖의 문제야? 그럼 이 이후를 전망할 때도 우리한테 뭐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변하면 환율이 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밖에서 뭐가 있었네? 라고 하면 바깥이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뭐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된 차트들을 몇 개 보실까요? 네. 8페이지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연초 이후에 주요 국가별 통화의 변동입니다. 와 브라질, 러시아. 네, 브라질, 러시아가 저 위에를 제가 심지어 자른 거예요. 이제 제일 베스트이고요. 달러가 올해 이후에 12% 정도 강세로 네. 갔고, 저 밑에 이제 아르헨티나, 일본, 뭐 이제 이런 국가들이 깔려 있고, 9%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는 게 한국입니다. 올해 이후에 9% 약세로 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 한국이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상한 거니까 꼴찌를 하던지. 일본이 꼴찌니 아르헨티나는 빼고. 네, 일본이 저기는 꼴찌죠. 뭐 워낙 뭐 변동성이 큰데니까. 저게 요즘 좀 준 거예요. 그래도 15%까지 갔었죠. 네, 그러니까 일본처럼 일본의 통화 정책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튀어요. 혼자 방향이 거꾸로야. 그러면 이제 꼴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안에서 통화 정책이 변해야 엔화가 변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기분은 좀 안 좋긴 한데 얼추 그냥 숫자로 보면 중간 정도예요. 그러면 한국에도 무역수지 적자도 있고 좀 불안한 요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환율이 막 20-30원, 30-40원 튀는 거냐 아니면 바깥에가 더 중요한 거냐, 제가 볼 때는 바깥이 더 바깥이 중요하죠. 더 중요하겠네요. 예, 바깥이 더 중요하고, 요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저 파란색 선이 달러 원이고요. 까만색 선이 달러 지수인데 이게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만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네, 끄트머리부터 보시죠. 요 끄트머리부터 보시면은 한 몸입니다. 딱 붙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얼추 한 몸이에요. 게다가 이제 2014년 이후부터는 제가 위에다가 원 이꼴 달러 이렇게도 적어놨는데, 군데군데는 좀 원화가 달러보다 뭐 강합니다, 약합니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길면 6개월, 짧으면 뭐 며칠. 그래서 한 몸인데 원 달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의 뭐가 되게 이슈가 있는 거냐? 달러가 그냥 강세여서 원 달러가 표현은 좀 저렴합니다만 터지는 거냐? 그러면은 바깥에서 달러가 강세인 것이 우리를 이제 터지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인 거고, 이게 따로 갈 때도 있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예전 거를 이야기 드리면은 저때 예, 2000년대 중후반 때는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한 2, 현대중공 3년 50만 원 동안. 갈 때입니다. 저게. 네, 2, 3년 동안 굉장히 강했었고 벌어진 폭도 굉장히 강하죠. 저때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도 순간 가고 그랬었거든요. 저때 조선 업체들을 선물하면 우리가 수주가 네네.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 뭐 10만 불, 다음 달에는 20만 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현대중공 50만 원인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해지를 해야 되니까 선물안을 매도하고, 얘기는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수주도 잘했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을 과도하게 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다르게 갔었던 거였고요. 당국이 개입할 때죠, 저 때가. 거꾸로 개입할 때죠.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가지고 네. 야 조선업 너희 이제 계속 이럴 거야 이런. 장사가 이럴 잘 정도로. 되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네. 회사들이 되게 힘들었겠네 저 때. 수출업체들이 예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는 거꾸로 예. 예, 글로벌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고 대공황 이후에 처음으로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었기 때문에 저 때는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가 굉장히 높았죠. 높았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최근에 원 달러가 1,350원이 웬 말이야. 너무 오랜만에 보는 숫자들이잖아요. 이게 한국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저 글로벌 밸류체인의 저 재편이 한국한테 굉장히 불리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 환율을 보면은 우려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외환보유액 이야기도 한 달 전에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대외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단기 대외부채 늘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이제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이게 한국에 굉장히 고유한 이슈로 원달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글로벌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좀 터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지금 원화뿐만이 아니라 대개 모든 나라들의 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운 주범입니다. 네네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은 바깥에가 안정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 기준금리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무역수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다 중요한데 바깥에가 조용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조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세트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미국은 괜찮은 거. 제가 오늘 미국 얘기 안 했죠. 네. 미국은 괜찮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도 좋지 않아요. 좋지 네. 않은데 유럽 보다가 중국 보다가 미국을 보니까 그나마 나아요? 그래도 그나마 낫네. 미국 물가도 어쨌든지 간에 고점은 좀 지난 거고 실업률도 올라는 가겠지만 여전히 저렇게 50만 명씩 고용을 하고 그래 미국이 좀 저력이 있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유럽은 올해 겨울에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반영하면서 유로화는 이제 1대1을 깨고 내려갔고 위안화는 당국의 개입들도 있으니까 엄청 치솟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부동산 저거 느낌이 세한데 미국은 보니까 뭐 이렇게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은데 다른 나라보단 낫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달러 강세. 이거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원달러가 안정이 되려면 다시 1,300원으로 내려가든지 이제 1,200원대도 좀 땡큐네요. 1,200원대로 내려가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누가 봐도 이제는 조금 안정된 것 같습니다. 네, 안정된 것 같습니다가 나와야지 되고 에너지 가격이 천연가스마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유럽이 그래도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요것들이 맞물리면 아마 연준도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죠. 요 세 가지가 나와야지 글로벌 달러가 안정이 되고 원 달러도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한 줄로 얘기했죠. 세 개 중에 하나도 나오기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미 레벨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더 올라갈 가능성들을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되게 우울하게 좀 마무리가 되네요. 네.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경기 침체로 갈 때 달러가 한 번 더 강세로 갑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저 달러 지수이고요. 파란색 선이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기 침체의 국면입니다. 저럴 때 달러 강하다는 거죠. 네, 오른쪽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맨 오른쪽에 상승폭을 보시면 경기 침체가 딱 들어갔을 때 달러가 어땠냐면은 상승폭은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1,350원 이미 많이 먹었죠. 많이 터졌는데 지금 주변의 환경을 놓고 보면은 네. 이게 쉽사리 안정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조금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00원 혹은 뭐 그 이상도 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레벨을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제가 한 3월인가 4월 정도 전에 네. 1250원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1250원 넘으면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1250원이 막 뭐가 제가 계산한 숫자가 아니라 10년 동안 상방 저항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뚫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뭐 얼마 정도면은 뭐 차트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 확대된 거에는 상방 저항선이 없어서. 근데 저 아까 그 차트 몇 번째 차트죠? 그 원화만 난리인가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 왜 빡대 막대기? 그래프 있잖아요. 네. 나라별로 저거 보시면 한국이 9.0으로 저 많이 약세인데 그 뒤에 보면 노르웨이, 영국, 유로, 스웨덴, 일본 다 선진국이고 특히 그 DXY 편입 저 달러 인덱스에 편입된 거 영국, 유로, 스웨덴, 일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하는 네, 바스켓이 네. 저기 스위스마저도 마이너스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런 사태 보고 있으면 저런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예. 저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다니까. 그런데 야 저게 만약에 독일이 말이에요. 독일이 경제가 한 2, 3년 동안 추락을 해버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가. 당연히 유로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EU나 유로화의 존재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럽 경기에서 독일이 탁월하게 건강했기 때문에 예. 남유럽이 위기가 돼도 뭐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냥 유로존을 네네네. 유지를 하고 그죠? 이런 상황인데 유럽의 가장 강대국인 독일 경제가 막 무너져. 지금처럼. 네. 그게 막 2, 3년 가. 그럼 독일에서 당연히 우리가 왜 부담해야 되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 그런 상황을 푸틴과 시진핑을 원하는 거 아닌가. 저게 분열이 되면은 미국의 영향이 급도로 약화되는 거고. 네?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저 사고로 사망한 그 두긴 있지 않습니까? 두긴의 딸이 뭐 이제 사망했다고. 그 알렉산드로 두긴인가 하는 사람이 1997년에 이미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이 그렇게 막 저 추앙을 했었던 건데 러시아가 에너지로 독일을 강력하게 바인딩을 하고 유럽의 분열을 꾀해야 된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3대 축이 있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데 모스크바 베를린 축, 모스크바 도쿄 축, 모스크바 이란 테헤란 축 이렇게 해갖고 그 모스크바와 연결된 세 축을 중점으로 러시아가 이 유럽의 강력한 바인딩을 좀 풀고 유로 같은 걸 이제 깨고 이 러시아의 힘을 좀 더 강력하게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작전이 있거든요. 그 그림대로 지금 어쩌면 흘러가고 있는 걸 수 있다. 지구본 연구소 녹화했구나.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영 박사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얘기가 되게 몰입되네요. 근데 진짜로 현실 나는 안 그런 생각이 됐으면 들더라고. 좋겠는 마음도 네. 참 많이 그렇게 되면 들고요. 진짜 네. 골치 아플 거야. 골치 아플 거야. 하여튼 뭐 한번 네네네. 보시면 재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하여튼 왜냐하면 리더십이 또 바뀌었잖아. 메르켈이란 강력한 그 리더십이 바뀌어가지고 네네네. 지금 저 누구죠? 그 총리는 약간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숄츠. 네, 숄츠 안 돼. 막 불쬐는 거 막 짤 돌더라. 격불제. 숄츠가 막 장작에다 불때고 있어. 안 돼. 이렇게 보면은 저희 뭐 경제만 놓고 봐도 이게 투자를 잘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 어려워요. 네. 경제를 막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쉽지 않은데 경제만 볼 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숫자만 봐도 될 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 네네. 여러 가지 네. 고려할 게 많네요. 네.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은 제가 잘 우리 김효진 연구원께 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단톡방 좀 만들어. 둘이만 하지 말고. 단톡방에 어르신 끼면 너무 재미있어. 노잼. 괜히 산 올라간 사진 같은 거 올린다. 꽃 사진 뭐 이런 거 올린다. 네. 자, 김효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